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각 지역 후보들 주말 내내 바쁜 일정 소화했죠. 자, 그 가운데 한 명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오늘 일부에 연결해 봅니다. 선거 벽보 또 공보물에서 누락이 됐다고 해서 지금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함께 들어보고요. 2부 시간에는요, 이 치아를 투명 교정하다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지금 해당 병원이 또 치료를 중단해서 수백 명 환자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데 어떤 사열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살펴보고, 성남 모란시장 여기 개 도축시설 다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으로 한 곳 남아있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전 통일부 장관도 초대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 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도 다뤄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심지역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전이죠. 오늘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선거 벽보가 쭉 다 붙었는데 이 남경필 후보 사진과 그 벽보가 쏙 빠지고 이재명 후보께 2장 붙은 거,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다음에 2번이 남경필 후보인데 3번 위치에 붙은 거, 이런 게 있었다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늘은 공보물이 집으로 배달이 됐는데, 예, 제 건 없고 이재명 후보 거만 2개 들어가서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게요. 이건 다 선관위가 하는 일인데, 예, 지난번 초기에 경기도 선관위 아이디로 이재명 후보 트위터에 좋아요를 눌러서 야, 이건 뭔가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한 것도 캠프 관계자가 관련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아주 바로 결정을 내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경기도 선관위 측은 이 벽보 잘못 붙고 이거는 그냥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하는데, 단순, 네, 실수라고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놓고 벽보를 붙여놨는데, 예, 작업을 끝내고 가는데 1번 후보가 2개 붙어 있으면, 예, 그거를 보고 그냥 가면 그게 정상일까요? 하긴 그러네요. 그냥 간 거잖아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붙였으면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에다 공보물 보낸 것도 지금 집에 몇 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제 신고 들어온 건 하나인데, 예, 과연 이런 게 얼마나 더 케이스가 있을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요. 예. 선관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예, 예, 선거 관리를 해야지 선거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 관여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좀 뭔가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럴 땐 그런데 괜찮은데 자꾸만 반복되니까, 예, 그것도 저한테만 불리하게 그러니까, 예, 이거 3.15 부정선거도 아니고 선관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 벽보가 빠진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예, 그건 신고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자, 그리고 어제 트위터에 그 이재명 후보가 왜 몇몇 네티즌들이 이재명 후보를 일베라고 칭한 거에 대해서 고소했잖아요. 네. 그렇게 고발 당한 분 가운데 그 레몬 테라스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을 우리 남경필 후보께서 돕겠다라고 올리셨던데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단체장들,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쯤 되면, 예, 사실은 막강한 권력자죠. 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구 휘두르면
이 네티즌들이 정말 약한 분들이에요. 예. 뭐 가끔씩 저도 성질 확 나는 댓글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걸 다 고발하고 이러면 권력을 진짜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 뭐 별명이 뭐 고소 대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늘 자중자애하고 예. 특히 비판에 대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고소고발하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고요. 나중에 고소고발하다 똑같이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씀드렸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예. 저희 쪽에 예. 그 회원이.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이렇게 연결해서 법률 상담 받게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티즌들 그리고 얘기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에요. 대부분. 또 민주당 당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끼리 그런 것도 또 모며 예. 좀 일베에 가입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은 예. 일베와의 전쟁을 선언했으니까 일베가 뭐가 올라오는지 모니터링 위해서 그냥 회원 가입한 거다. 근데 자신을 마치 일베 열성 회원인 것처럼 왜곡시켰다. 이런 건 문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네티즌들이 몇 명 올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다 잡아놓으라 그러면 그건 저는 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고 첫 주말 여기저기 막 다니시고 계실 텐데 네. 민심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또 이기겠어요, 제가. 그래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예. 특히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네. 확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혹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안 하시고 회피하고 몇 가지는 또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소고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너무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답변한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족사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예. 이재명 후보 부인과 이 조카, 네. 돌아가신 형님의 조카 통화 과정에서 나온 예. 니네 아빠 뭐 정신병원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다 라고 딱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거 뭐 녹취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 그런 허위 사실들 예, 그거는 국민들 앞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세요? 아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닌데요. 자꾸만 예. 거짓말하면 예. 거짓말 자꾸만 하면 대응해야죠. 자, 지난 5월달 저희랑 인터뷰할 때 경제도지사 되겠다 하셨는데, 네. 지난 주말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 남경필, 홍준표 이 사람들이 재벌과 손잡고 중소기업 억압해서 자영업자 망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경제도지사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네.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그래요? 고발해야 되겠는데 이거말로. 예. 제가 언제 재벌하고 손잡고 중소기업 억압을 해요? 예. 이건 진짜 거짓말도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야말로 고발해야겠는데요. 예.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대표했고, 예. 제가 발의했던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이미 재벌들 갑질을 하는 거 막는데 예. 지금 실천되고 있고, 예. 경기도는 공정경제과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요. 예.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서로 MOU 체결해서 불공정 신고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건 고발 검토하겠습니다. 예. 방금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와 MOU 맺었다라고 하셨고, 문재인 정부랑도 일자리 경제 연정하시겠다고 하고 이래서 일각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친문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도지사 하는 중에 예. 여러 차례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뵙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청년 일자리 만들기 같은 것은 우리 연정하면 성과 나옵니다. 예.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 시절부터 이미 실천해 왔다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갖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시던데,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정한다고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가지고 약간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본인이 친문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자꾸만 받고 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또 이거 갖고 네거티브하고 그러시네요. 홍준표 대표 그 너무 센 발언들 때문에 좀 선거에 악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바로 얼마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 오늘부터 유세 안 나서시겠답니다. 이게 잘된 일이죠? 참 우픈 얘기죠. 웃을 수도 없고 슬픈 얘기인데. 뭐 그렇게 결정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 뭐 트윗이나 이런 데서도 이 표현과 이런 데서 신중하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는 그런 표현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던 국민투표 로또 서비스가 이번 지방선거용으로 재오픈됐습니다. 6월 8일과 9일 사전투표 기간 그리고 6월 13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다음에 투표 인증샷을 찍으면 되는데요.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손가락 동작이나 배경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건 안 되죠. 네, 이렇게 찍은 인증샷을 국민투표 로또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카카오톡 서비스로 본인 인증을 받고 찍으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첨은 언제 알게 되고 당첨되면 뭐 돈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6월 13일 밤 9시께 시작되는 국민투표 로또 페이스북 생방송을 보면 되는데요. 1, 2, 3등에게는 각각 후원금의 50%, 20%, 10%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남은 후원금은 다수의 4등 당첨자들에게 5만 원씩 돌아간다고 하네요. 선거법 위반 우려하는 분들 계실 텐데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국민투표 로또 방식과 같은 사진 공모전 그러니까 콘테스트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하면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쭉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재밌는 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4,290만 7,715명의 유권자가 9,363명의 후보자들 중 4,028명의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 김포시에 올해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총 1조 7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1조가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유권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하면 2만 5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14년 선거 때처럼 이번 6.13 선거에서도 10명 중에 대여섯 명만 투표를 하게 된다면 40% 이상이 투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4,622억 원의 세금이 낭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들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 3,994명의 당선인이 임기 4년간 운영할 지방재정의 규모는 1,2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권자 한 명의 투표에서 파생되는 가치는 2,891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3천만 원짜리 투표. 그렇습니다. 꼭 해야죠. 네,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이 선거 때 이 선거 공보물 또 뭐 현수막, 뭐 종이랑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된 종이만 14,028톤이라고 해요. 종이 한 톤을 생산할 때 약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 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만 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입니다. 아이고, 그런데다가 많게는 한
1명당 8표씩이나 행사를 하게 되는데 평균 7표씩 투표한다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용지는 3억 장 정도가 됩니다. 네. 이 3억 장을 한 장 한 장 쌓으면 백두산 높이 2744m의 10배가 되고요. 한 줄로 쭉 이어놓으면 한반도 길이 1000km의 49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네. 또 현수막 같은 경우는 13만 8,192장이 뿌려졌는데요. 10m 길이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km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투표 꼭 해야죠. 네. 저는 사전 투표 하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전 투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사전 투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날 바쁘기 때문에요. 다음 또 뉴스는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책을 선물하는 대신 남성은 안 된다라면서 키스 답례를 요구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실제로 입맞춤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만찬 중일 텐데 예. 자국 교민 행사에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이 장면이 필리핀 현지 TV를 통해서 그대로 중계됐고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막말 정치인이죠, 별명이. 네. 근데 행동도 아주 정말 대단하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온 겁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방한한 첫 번째 아세안 국가 정상이기도 하고요. 또 2019년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행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이렇게 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점점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북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벙커를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해 살인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허. 주식중개로 백만장자가 된 데니얼 베귀트의 이야기인데 지난해 9월 한참 북핵 공격 위협이 고조될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인도계 노동자 카프라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카프라에게 지하 방공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카프라가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돈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예. AFP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베기트가 음모론자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카프라가 자신의 집 위치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검은 안경을 씌워 렌트카에 태워가지고 1시간 이상 돌아서 데리고 오는가 하면 작업 외 식사, 생리현상 모든 것들을 땅굴에서 하게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던 중 집에서 불이 났고 카프라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실상 질식사한 건데요. 카프라가 작업한 땅굴은 3m가량 수직으로 내려간 뒤 옆으로 60m 정도 뻗은 형태라고 합니다. 이에 현지 검찰은 베귀트가 카프라를 열악한 작업 환경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2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그러나 베귀트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군요. 네. 비핵화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루킹 특검 후보 정해졌죠? 임정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압축됐습니다. 네. 둘 다 검찰 출신이에요. 예. 변협이 4명 추천했고 야당이 2명 그 네. 합의가 딱 이루어진 거죠? 변협에서 4명으로 추려진 게 어제 저녁이에요. 근데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이 오전에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바로 2명을 골라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합의가 됐다? 네. 두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임정혁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입니다. 대검 공안부장 재직 시 그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진두지휘해가지고 당시 462명을 사법 처리를 했어요. 예. 요거는 그 해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한미 FTA 반대 시위 등 진보 단체 집회 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했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연이어 지내가지고 2016년에 옷을 벗었거든요. 예. 대검 차장이면 검찰에서 2번째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량감 있는 인사죠. 예. 과거에 이제 특검들이 원래 검사 판사 출신인데 고검장급은 꽤 있었는데 대검 차장은 제 기억엔 첫 번째인 것 같기도 해요. 예. 허익범 변호사 대구지검 시작해가지고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 형사부장 두루 지냈고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원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둘 중에 이제 대통령이 한 명 낙점하는 거죠. 그렇죠. 3일 이내에 한 명을 임명해야 되니까 예. 이번 주 중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되겠죠. 네. 임정혁, 허익범 두 분 양력 소개한 거 보니까 왠지 허익범 변호사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객관적으로 하겠지만 허익범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도 맡고 있으니까 네. 뭐 아무래도 마음이 약간 놓이는 면이 글쎄요. 그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항상 수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재밌는 게 그 야당 원내대표들 회동 끝난 다음에 바미당의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기팀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 근데 한국당이 허익범 변호사를 좀 선호했다. 그래요? 뭔가 믿는 구석이 또 있었나 봐요. 그 평화정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뭐 임정혁 변호사 쪽에 손을 들었는데 평화정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노회찬 의원이 지난달까지 원내대표였는데 오늘부터 장병환 의원이거든요. 아, 또 바뀌는군요. 예, 6월 1일부터. 예. 장병환 의원이 당 내 협의는 있었는데 당 간의 협의는 없었다 또 그랬어요. 정의당은 별로 의견을 안 낸 모양이고 그리고 예, 일단 예. 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번 특검은 참 수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건도 이게 참 독특한 사건이고요. 그렇죠. 뭐 인터넷에 댓글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권력기관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예. 거기다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권 초반에 정권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특검도 고사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파견 검사, 검찰에서 검사 파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중에 특검을 지명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검보, 특검수사관 등으로 라인업을 꾸려야 돼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총 87명 규모의 수사단을 구성하게 되고 네.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물리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임정혁 변호사나 허익범 변호사나 검찰에서 간부까지 지냈기 때문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손발이 맞는 사람들은 그렇죠. 있을 거예요. 예, 예. 특검보 정도까지는 그렇죠. 이분들이 라인업을 짜놓고 있을 건데 음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검 수사관이나 파견검사 13명 말하자면 뭐 속된 말로 아이고 이거 너무 열심히 해서 찍히면 어떡하나 이럴 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계산해 보면은 오늘이 4일이니까 12일 이전에 특검이 실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임명장은 그 전에 주겠지만은 알겠어요. 지방선거 이후나 본격화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듣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치과에서 이 선불로 몇백만 원씩 치료비를 받고도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문제가 된 건 이른바 투명교정이라는 시술인데 근데 이 부작용들이 많고 그래서 뭐 국숟가락을 끊어먹지 못할 정도의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중에 한 분 목소리 들어봅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투명교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선? 투명교정이라는 게 그 교정 장치 이름인데요. 예. 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철사 끼워서 하는 교정이 예. 보털이라는 교정이고요. 예. 저희가 하는 투명교정은 약간 그 플라스틱 재질로 돼서 이빨에 착용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게 저희가 잘 때만 착용하고 하는 좀 안 보이는 심미적으로 좀 괜찮은 교정 장치예요. 예. 그런데 어떤 피해를 입으셨어요? 우선은 제가 교정을 시작한 건 그 2013년 11월에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5년 차입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돌출입을 교정하러 갔는데 예. 그 투명 교정을 그쪽 치과에서 교정을 좀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교정 중이고요. 제가 앞니 공간도
다 다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네. 일방적으로 이제 휴진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를 중단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보통 왜 철사로 그 보철 형식으로 하는 교정은 네. 그게 5년씩 걸리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투명 교정 방식이라고 해서 설명을 받았고, 네. 보철처럼 그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 그 잘 때만 예. 끼면 된다고 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정보다, 그러니까 보철 교정이나 뭐 클리핏이라는 좀 보철이랑 조금 다른 교정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안내받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도 투명 교정은 제가 상담 받은 걸로는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다른 세라믹이나 보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이 되니까 좀 더 교정 시간이 빠르고 뭐 남들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좋다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이나 1년 반이면 된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 앞니 공간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가격은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900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벤트가 뭐 할인이라는 걸로 뭐 500만 원에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비싼 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우선은 치과에 연예인들이 많이 좀 출연을 좀 하고 협찬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고. 그 연예인들도 그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가 피해를 본 치과 원장이 그 연예인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같이 찍었으면 그 원장이 지금 근무를 하는 이 병원에서 했다고밖에 우선 피해자들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무튼 확인된 바는 아니고. 자, 요약하자면 1년이나 1년 반이면 된다고 했고 비싼 값인데 깎아준다고 해서 했는데 5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고 계속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게다가 휴진을 선언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병원은 왜 휴진을 선언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그 치과 협회라고 하죠. 치과 학회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뭐 무분별한 이벤트성 뭐 진료를 보고 환자들을 유치하는 거에 제재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치과에 근무하시는 뭐 의사분들을 뭐 학회 그런 뭐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그러니까 학회 자격이라고 하죠.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격을 뭐 박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문자를 받아서 그쪽에 이제 의료진들이 뭐 지레 겁먹고 관뒀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이 없어지고 관두시고 하니까 그 병원이 돌아가지를 않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들은 지금 뭐 휴진 상태가 되고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 찾아가서 뭐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병원에 한번 찾아갔었어요. 저번 주에 한번 갔었는데 치과에서 우선은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오픈 전부터 한 몇십 명씩 대기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요. 그 응급진료라고 해서 뭐 저 같은 투명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진료가 되지를 않으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보철 이제 그 철사 진료 보시는 분들 그 입 안에 뭐 철사가 좀 찔린다든지 그런 분들만 지금 응급조치만 한다는 거잖아요. 하고 계세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뭐 소송을 제기하실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지금은 뭐 각자 개인 소송이나 아니면은 단체로 뭐 로펌에 소송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뭐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피해자분들도 다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우선은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면서도 지켜보겠다. 지켜보다가 정말 안 된다 싶으면 알겠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아무쪼록 그 치아 건강에 별 문제가 없기만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상담하시는 상담 실장님이 계시는데요. 상담 실장님이 의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 권한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환자들 그 교정하는 거를 조금
이 환자는 이런 교정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좀 이게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신 분이 의사가 아니시고 실장님이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지금 뭐 몇백 명에 달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인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이게 쭉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이게 치과 학회, 치과 협회나 이런 데서 문제 삼을 정도로 이게 입증되지 않은 교정 방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교정학회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치료 방법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또 환자들한테 상담 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격도 없이 이런 걸 권하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상담 실장이 치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담자분처럼 교정 치료 방법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의료법상 그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조사를 하고 인정이 된다면 면허 정지,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3개월이 각각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뭐 녹취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렇죠. 뭐 관할 보건소에 뭐 신고를 하면 아마 그 부분은 뭐 이 상담자분이 좀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게다가 1년이나 1년 반이면 된다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5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 뭐 형사적으로는 아까처럼 뭐 고소를 하되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네들이 교정 치료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정을 해줄 것처럼 비방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가의 교정 치료비를 편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관할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기들도 최대한 병원을 정상화하고 싶다. 근데 그 치과협회나 이쪽에서 면허 박탈한다고 하다 보니 의사들이 퇴사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정상 참작할 사유가 됩니까? 그죠. 이제 만약에 그 진정성이 있게 답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빌려오든지 다른 데서 뭐 대부를 하든지 해서 일단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환불이 안 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교정치료를 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오로지 의료기관 입장에서 의료기관만의 어떤 자기 상황들을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이거는 이 병원한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치과협회나 치과의학회 같은 데서 우리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이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좀 뭔가 답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마 그 교정학회라는 곳이 있고요. 치과의사협회 안에 교정학회가 있을 거고 교정학회에서 아마 그렇게 좀 국민들에게 그 홍보 차원에서 또는 계몽 차원에서 이 투명 교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이런 행위가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 투명 교정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치료해보려는 의사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또 의사에서 있을 텐데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먼저 그 충분한 검증 없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딱 유독 그 병원만 문제인지 투명 교정 자체가 문제인지 이게 지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교정 치료 방법이 나오면 먼저 이제 제가 과거에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정 치료를 위해서 무려 상하 좌우 이빨을 8개를 발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교정학회에서는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정 방법이라 하고 한 발 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8개 발치를 통해서 교정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별 의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은 아니다. 네. 아닐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소비자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은 뭐 사기죄 또 민사상 손해배상 등등의 고소를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딱 부러지게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법적인 해야죠. 구제 절차를 취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구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인재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수도권 최대의 개고기 시장으로 유명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시장이 있죠. 그런데 이 성남시랑 그 모란 가축시장 상인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자진 철거했고 업종 전환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남은 한 곳의 도축업체가 이 법망을 피해서 계속 영업을 재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네요. 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여기 도축업체들이 몇 곳이나 있었어요? 지금 이 협약과 전업이 진행되기 전에 22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22곳 가운데 21곳은 다 업종 전환들을 다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 불완전하긴 하지만 아직은 개 지육 판매는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산 개를 물건처럼 진열을 하고 그 개를 보는 앞에서 끌어다가 도살해서 판매하는 도살 행위는 지금 다 전업을 하는 상황이고요. 오직 서울축산 한 곳만 지금 그 협약을 어기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왜 협약을 어길 수 있나요? 협약을 어기는 게 그냥 그 불법 상황인 거죠. 이게 건축물도 불법 용도 변경을 했고요. 원래 거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도살하는 곳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도살 장비를 넣었으니까 명백히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 불법 시설물들도 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불법 행위로 해서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철거를 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지연 전술이요?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아하, 예. 네네. 이게 지금 협약을 맺은 게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6년 12월 13일 날 이 서울축산 대표인 신모모 씨 자기가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러고 다른 업소들은 지금 다 그래도 협약을 이행을 하고 있죠. 많이 지연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곳들이 이 전업을 하고 어떤 자기만 남아있으니까. 도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독점으로 특수를 노린다? 그렇죠. 수요가 대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조금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 수요를 혼자서 흡수하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건축물 용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해서 왜 얼마 전에 강제 대집행이라고 행정집행을 해서 철거를 시켰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지난 25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집행에 참관을 하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고생을 해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졌죠. 그 전에 법정 싸움 했던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버티고 안 하고 해서요. 거의 1년을 넘게 지금 이걸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25일 날 당일 날 바로 공무원들이랑 동물단체가 돌아간 다음에 도살 장비를 들여놨다고 해요. 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도살 장비도 또 원래 자기들의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는 그걸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다가 역시 들여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압수를 당했지만 다시 되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도축업을 하고 있다. 바로 인근에서. 지금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장비를 들여놓고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오늘이 모란시장의 장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대규모로 도살이 이뤄졌는지 뭐 개들이 울부짖고 그러는 거 저희가 다 관찰했고요. 어허.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개를 도살한 이후에 사체를 절단하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예. 그 소리까지 바깥에서 다 들려서 예.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걸 좀 없애달라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그 22곳 있다가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21곳은 지금 어쨌든 저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1곳의 업주들은 지금 뭐라고 한답니까? 전부 다 불만들이 많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래도 협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완전히 전업한 곳도 있어요. 예. 뭐 횟집 같은 걸로 전업한 곳도 있고 예. 최소한 그렇게 살풍경하게 개를 진열을 하고 도살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상인들끼리의 약속이기도 하고 시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전부 공표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파렴치하게 너무 뻔뻔하게 그냥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행정대집행 정도로 그걸 압수하고 뭐 계속 그런 방법밖에 없다면서요? 바로 내일 제2차 행정대집행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내일 그 2차로 행정대집행 예정이 있어서 저희도 또 참관을 갈 건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 행정대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동물단체로서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예.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개들이 바깥에 계류하고 있는 너무 더운데 빽빽하게 개들을 정말 잔인하게 계류를 하고 바로 동료들이 비명 지르는 앞에서 개들을 또 여러 마리 계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개들을 계류하고 있는 그 아주 좁은 철장이 있어요. 35제곱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예. 그것도 드러내야 되고요. 예. 또한 이제 그 전업 협약을 해서 다른 상인들이 전업을 했는데 지금 서울축산이 버티고 있어서 네. 지금 모란시장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늦어지고 있고 이래서 사실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민사상으로 서울축산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네. 저희의 바람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개들이 너무나 심각한 학대 상황에 있으니 예. 조속히 저 개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른 피학대 동물로 봐서 긴급 격리를 해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그 시나 구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에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되어야만 이 문제가 이제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서울축산 측에서는 이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게 지니까 본안소송 그다음에 항고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을 때까지 강제 철거는 또 안 된다면서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도살 특수를 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지금 법을 최대한 악용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 동물에 대한 긴급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행위를 더 이상은 재래시장, 민속시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학대 행위를 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 시민들이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관련 당국에서 이 동물들 긴급 격리하고 이 철창이나 이런 것까지 좀 전부 다 압수하고 다 철거하고요. 네. 그러기를 좀 기대해 본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또는 구청 또 시청 이런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협약 이행한 상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내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소리부터 들어보죠. 원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위 10%를 제외하고서
올해 소득 증가율이 작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어제 일요일인데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바로 그때 이제 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예.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 발언의 근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다 보니까 예. 그 판단 근거를 설명을 한 것이죠. 네,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조선일보 등등은 또 비판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홍장표 수석의 설명의 요지는 통계청 조사의 원자료를 재가공해서 가구당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 1인당 소득을 계산하면 90%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방식대로 하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주된 이제 피해 계층으로 예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실업자들의 상황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유리한 방식으로 이 통계를 마사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가로 또 청와대가 설명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애초에 발언 자체가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실제 당시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 별개의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타깃은 저소득 임금 노동자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다른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걸 쓰겠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예. 이번 달 내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근로장려금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DI가 무슨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놨다면서요 또?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만 간추려 보면은요. 대통령이 공약을 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이것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의 최저임금도 15% 정도 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고용 감소 규모가 내년에는 9만 6천 명, 2020년에는 14만 4천 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고용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딱 결론 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관료 일반 그리고 여당 내 일부 여기까지 퍼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는 것은 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전공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국면에 대한 대응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인지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죠.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 소리 들어보죠. 붕괴된 건물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말이어서 식당이나 다른 곳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만 4층에 세입자 한 사람이 건물에 있었는데 우리 119 구조대가 구조해서 중상은 아닙니다. 뭐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 무너졌다면서요? 그렇죠. 어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방금은 이제 용산 소방서에서 이 건물의 붕괴 경위를 발표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 이 건물에 이제 식당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평일이었다면 손님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다면 피해가 컸을 것인데 사고가 좀 휴일에 일어나서 그 와중에도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붕괴된 겁니까? 일단 오늘 이제 그 경찰,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감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경찰은 붕괴 원인을 아직 알 수는 없는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그런 붕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국과수가 7일 날 별도로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건물에 금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건물이 좀 부실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주변 공사장에서 이제 진동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붕괴의 원인이 됐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매우 노후된 상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 건물의 세입자들 이게 좀 건물이 이상하다 구청에 신고했
했었는데 별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당시에 벽이 좀 불룩하게 튀어나온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세입자들이 이 사진을 구청에 보내서 이제 민원을 신고하기도 했는데 22일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동안 이제 안전 진단이 쭉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제도적 미비 때문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 황당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도적 미비라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이 이제 연면적 301제곱미터의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국가안전대진단의 이 대상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그런 면적의 시설이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또 과거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이제 그 안전점검을 이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충족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제 안전진단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상한 면을 찾아서 사진까지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면 그건 확인하러 왔었어야죠. 그렇죠. 이 구청의 이 어떤 그 행정의 미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람이 2달간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멘트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2일 만에 재판에 출석을 한 것인데요. 6시간 만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이 끝난 건데요. 재판부는 오늘 7일 예정된 기일에 오늘 못한 증거조사를 이어서 하고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는 재판 기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잡는 것으로 좀 상황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어떻게 안 좋답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멘트를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치소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정말 건강 이상이 있으면 진찰을 받아야죠. 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고 하지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하.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기도 하고요. 또 재판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이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뭐 모든 걸 부인하는데요. 도곡동 땅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압구정 등지에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굳이 현대가 갖고 있던 체육관하고 경계선이 붙어있는 땅을 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스 실소유주 부분은 또 역시 부인. 그렇죠. 다스의 해외 영업사항 등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한 발언이 또 오늘 나왔는데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공공연하게 다스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보고하라고 시켰겠느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감추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혐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재판 일정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법원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것을 요구했는데요. 네. 전체 83명 중에 50명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거기다가 전체 판사의 10% 이상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법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벌써 오래전부터 판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날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이날이 춘천지법을 비롯해서 이제 그 지법들의 어떤 그 단독 판사들의 회의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서울 가정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하고 인천지법의 단독 판사들, 또 대구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마찬가지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 소장파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SNS나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정도였는데 조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결국 강경하게 이건 검찰에 고발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을 지경에 처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지난 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소 좀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거래 및 판사 사찰 의혹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반발을 키운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11일 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6.13 지방선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도 함께 뽑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계신데 아무래도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선거가 바로 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구 1200만 명 전국 최대 광역단체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정 후보. 현 교육감이니까 지금 재선에 도전하시는 셈이죠.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정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재선 도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하니까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연속적으로 이 정책이 펴나가야 그래도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뭔가 완성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번에 꼭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하긴 전국적으로 지금 이 재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현직 교육감 가운데 지금 11명이 재선 3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4년 동안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4년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교수 총장 출신이시니까 학점을 한번 줘보세요. 몇 점? 학점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A학점 주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누리과정 예산 국가에서 했던 그 역사교육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이런 것으로부터 저도 교육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 이건 전 A학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교육 혁신학교였는데 그렇죠. 지난 4년간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또 교사들에게는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저는 학생들이 우선 행복하니까요. 뭐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거랑 역사교육과서 국정화 되돌린 거 이건 사실 이재정 교육감께서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역시 제가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했고요. 그래서 교육감들을 정말 성원을 해서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도 10명의 교육감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게 결국 벗어난 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튼 계속 저항해 왔다. 네. 정말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혁신학교는 지금 그 경기도 전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전체 학교 수가 한 2,400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혁신학교가 541개입니다. 많이 늘었군요. 네. 사실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모든 혁신학교라는 게 사실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학교 교육 방법을 바꾸고 평가의 방법을 바꾸고 특히 이게 뭐 어떻게 바꿨냐면 학생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교육.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을 더 하게 되면 이제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걸 미래형 학교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실 역사를 따지고 보면 이재정 교육감 전에 김상곤 교육감 때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도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어쨌든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앞서가 있는 거죠. 전체 학교 가운데 혁신학교의 비율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완전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후발이고. 네, 후발이고요. 그 경기도에 와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근데 정말 눈에 띄게 학교가 바뀌고 아이들이 활성화가 되고 행복해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이런 혁신학교적인 학교 운영에 뭐 만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쭉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 아이고 이거 대학 입시 때문에 걱정인데 이런 또 약간의 그 양가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로 보면요. 중학교 때부터 그게 일어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걸 좀 더 길게 바라보면 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학부모들이 좀 더 큰 눈으로 보면 오히려 아이들의 발전이고 미래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네, 정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학력 평가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혁신학교 아이들의 학력과 그렇지 않은 일반 학교 아이들의 학력이 혁신학교 아이들이 조금 떨어집니까? 더 낫습니까?
이제 중간 단계 그 학업 성적이 이제 기초학력 뭐 이 맨 위에 중간 단계를 있는데 중간 단계 학력이 눈에 띄게 혁신학교는 올라갑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나 여전히 그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은 뭐 지금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학교에 대한 재미는 붙이고 살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학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새롭게 시도한 것 가운데 또 가장 또 논란이 됐던 게 9시 등교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데 일부 또 조사,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결과는 다릅니다만은 여기 좀 반대하시는 여론도 꽤 높은 걸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지금 뭐 만족도로 얘기하면 뭐, 예, 90%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9시 등교를 경험해 보지 않은 학교와 경험한 학교가 다릅니다. 경기도는 지금 98%가 예. 9시 등교를 합니다. 예, 예. 학생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고3 학생들하고 네. 학부모들은 뭐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고3 가운데도 누구냐 하면요. 사립학교. 그래서 어떻든 대학 입시에 성과를 내겠다 하는 학교들과 특목고 자사고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예, 예. 근데 내버려 둡니다, 저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예,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긴 안목으로 보면 아침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집중력이 살아나고 예, 예.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자관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교장들이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교육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옳다. 네, 네. 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꼭 일찍 와서 공부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하겠다면 그럼 뭐 말릴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네. 그렇죠. 그건 네. 저는 학교에 대해 이름에 놓고 있지. 그런 학교들을 뭐 무슨 뭐 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알겠습니다. 뭐 불이익을 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경기도 교육감 진보를 자처하는 후보가 우리 이재정 교육감까지 합해서 두 분. 네. 보수 쪽이 처음엔 한 분이었다가 거기도 네. 두 분이 됐어요. 두 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중도를 표방하는 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보 둘, 보수 둘, 중도 하나 네. 이런 구도로군요. 아주 균형이 잡혀졌습니다. 근데 왜 진보 후보가 분열됐을까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선택할 해서? 수 있는 네. 선택의 폭을 넓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정말 경기도 교육이 지금으로부터 좀 더 새로워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고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4년간의 업적을 보고 저처럼 A 학점을 주신다면 네. 뭐 또 저를 뽑아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국에 걸쳐서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거의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진출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곳 재선 3선을 하는 이 현직 교육감들이 11분이 있고 예. 11분이 모두 진보 그렇죠. 계열입니다. 기타가 6분이 있는데 6명 가운데 아무리 해도 제가 아무리 안 돼도 적어도 4명은 진보 교육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요. 나머지 2군데는 경합을 하고 있는데 예. 잘하면 그것도 다 진보 교육감이 되면 아마 유사일에 처음으로 17곳이 다 진보 교육감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15곳은 이미 됐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를 함께 좀 지켜보겠고요. 교육감 후보이시지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또 요즘 우리 정세가 워낙 긴박해서 이건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로 6월 12일 날 13일 날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저는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2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남북 정상회담을 그야말로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북미 정상회담 한 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남북미가 모일 수밖에 없고 모여서 그걸 다 같이 3자가 확인하는 것만이 네. 그야말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CVID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길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여러 측면에서 저는 이 남북미의 모임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까지 와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65년 만에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최대의 전쟁을 마감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그야말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는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쪽에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은 이미 아마 여러 통로로 가령 뭐 이 북중 관계 속에서도 얘기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한미 간의 얘기가 되고 우리 남북 간의 얘기가 돼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 다음 회의가 열리는 건 당연히 열리는 걸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준비 과정, 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의제에 관한 회의, 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또 여러 가지 일정과 이런 데 대한 회의가 양쪽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배경이 아닐까. 네, 의제에 대한 논의를 굳이 판문점 와서 할 이유가 사실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주 완성품이 되려면 종전선언이 핵심이니까요. 만들어져야죠. 네. 그런 면에서 6월 12일, 13일을 전 기대합니다. 거기다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실제 6월 12일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3년 전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6월 12, 13, 14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기간이고. 일부러 그렇게 날짜 잡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글쎄 그런 의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 출마 선언한 날 그리고 자기 생일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만일 6.13 회의가 열려서 그야말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생일 선물과 생일상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통일 교육도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당선되면서 바로 출발한 것이 민주시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정말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민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우리가 그야말로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 교과서도 만들자. 그 3종 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 교과서를 초중고에 활용할 수 있는 통일 시민 교과서가 이미 나와서요. 금년부터 지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죠. 저는 이 교육이 제대로 돼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드는 통일 체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상상으로 꿈꾸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통일 시대의 주체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그렇습니다. 교과서 3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계시민교과서는 문정인 특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팀이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냈고요. 통일시민교과서는 지금 여가부 장관 하시는 정현백 선생님이 성균관대학 교수하실 때 그때 같이 참여하셔서 만들어내서 이걸 교과서로 편찬해서 지금 전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장 선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는 느끼시죠? 네. 게다가 이럴 바에는 아예 교육감 직선제 없애자 이런 법도 지금 국회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재정 후보 생각하실 때 교육감을 직접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헌법 31조에 교육에 대해서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이걸 보장해야 된다. 이게 헌법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은 당연히 주민 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렇죠. 도지사 선거는 그동안 한 20여 년 이상 쭉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일천합니다. 시험 기간이 짧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만 더 가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고 지난 2번의 선거로 이미 많이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거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요.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하면서 보니까 각 시도가 그야말로 교육부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내는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죠. 주민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야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나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를 없애야 교육개혁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교육부 없애버릴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당연히 교육부는 사라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국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육을 실제로 현장 중심으로 다 주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그야말로 국가의 기관 정책을 세우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또 당연직 위원입니다. 거기서도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무튼 긴 안목을 보고 이 교육개혁에 있어서 교육개혁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 행정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만들고 교육부는 거기 사무국 정도로 축소되고 각 지역 자율적인 교육정책이 되도록 한다. 전임 경기교육감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꽤 좀 화를 낼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길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교육은 이 관료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관료 체계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다 더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어내려면 그 틀을 어떻든 좀 변화시켜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를 함께 만났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